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만족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장 흔히 빠지는 오개념이 이 행복과 만족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광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우리가 원래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도달하고 싶은 근본적인 게 행복인데, 행복과 만족이라는 이 유사품을 구분할 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에 다다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쩌면 굉장히 좀 중요한 강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길더라도 좀 귀 기울여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불교 용어 중에 파사현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풀면 잘못된 것들을 깨뜨려서 바른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여기서 이 사자가 우리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오개념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개념이 있으면 그쵸, 우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오개념 중에 하나가 행복과 만족에 대한 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비슷하고. 그래서 좀 잘 구분해야 우리가 만족과 행복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개념들을 잘 익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행복과 만족에 대한 구분 같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에크하르트 톨레가 그래서 여기서 환상이란 단어를 쓰죠. 환상, 오개념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라는 환상 소제목 아래서 이제 중요한 문장들을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 줄 무엇인가가 있는 한 그 무엇과 동일화되든 궁극적으로는 상관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죠. 에고는 저번에 이제 제가 동일시란 단어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크하르트 톨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열면 많은 어떤 문화적 매체에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웹툰 작가 중에 윤태호라는 분의 그 미생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웹툰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있어서, 그림은 제가 저작권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대사만 한번 보시죠. 조금씩 늘어나는 급여 액수와 코딱지만한 내 집이 조금씩 넓어질 때 나를 증명한 것 같아 잠시 행복하지만,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월급 올라가고 뭐 지평수 넓어지는 거 그 자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문장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이제 그때 우리는 잠시 이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그 동그라미 안에 행복이란 단어가 맞나? 정확하게 이 문장을 풀이하자면요. 잠시 만족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만족은 그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잠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실은 잠시 행복한 거 원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할 거는, 이런 월급과 그죠? 집의 평수가 왜 꼭 나를 증명하는 걸로 이제 쓰여야 하는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동일시라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태호 작가는 물론 뭐 동일시 이렇게 심리학적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런 함정에 이제 깊게 다 빠져 있는 거죠. 이 함정을 잘 알아차리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윤태호 작가의 이런 통찰력에 정말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에고의 내용물은 변할 수 있다. 꼭 우리가 그죠? 뭐 급여나 지평수뿐만 아니라 에고가 동일시되는 이 내용물은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은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바뀔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고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마음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계속 알아차리라는 게 톨레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이제 에고를 그죠?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하면서 도대체 이제 에고라는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감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짓는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문장을 여러분들 좀 깊게 한번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이 밑에 문장은 저는 좀 약간 좀 서글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매여 산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생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 사는 것의 전부라면 저는 참 그래요. 인생이 너무 슬픈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내용의 문장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에고의 자아 존중감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에 매여 있다. 근데 이 문장은 그죠? 모순이 되죠. 자아 존중감, 소위 자존감이라고 했는데 왜 이 자존감이 남의 눈에,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나의 가치에 매이게 되나? 이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자존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될 유사품이 자존감하고 자신감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는 꼭 같이 가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뭐 말 그대로 풀면 나의 가치를 실은 내 스스로가 그죠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톨레는 이런 현상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런 집단적 망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자아의식을 완성을 찾아 헛된 희망을 품고 남은 평생 동안 무엇만을 쫓아다니는 운명이 될 것이다. 원래 본문에서는 평생 동안 물질만을 쫓아다닌다고 했지만 뭐 확장하면요. 우리가 물질만을 쫓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성취 뭐 또는 육체 어떤 사람은 관계 신념 동일세 될 수 있는 대상은 너무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톨레는 집단적 망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어쩌면 윤태호 작가가 우리 삶을 그죠? 웹툰에서 표현한 그 문장도 어쩌면 집단적 망상이죠. 근데 이 망상이 집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 힘듭니다. 우리가 한두 사람의 특수한 망상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우리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망상을 공유하면 그걸 망상이라고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떤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그죠? 집단적 망상의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에게 자유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오늘 제가 처음 던진 질문을 풀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에고가 주는 만족은 비교적 깊이가 얕고 수명이 짧다. 이것이 행복과 저는 구별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중에 이제 뒤에 만족과 행복을 비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몽유병 환자처럼 살고 있으며 오랜 기능장애의 마음 습관에 갇혀 똑같은 악몽 같은 현실을 언제나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면 꿈에서 깨어난다. 다른 차원의 의식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어쩌면 이 문장에서 암시하는 바는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진 않지만 우리가 의식, consciousness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차원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단계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의식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걸 알기 전에 일단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몽유병 환자가 자기가 돌아다닐 때는 꿈꾸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다 이 문장을 지금 접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데미안의 유명한 문장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떤 알에서 그죠?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헤르만 헤세도 어쩌면 비슷한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꿈에서 깨어난다는 게 이제 일종의 그죠? 그걸 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성각자 말. 그래서 깨어날 각자가 되게 중요한 단어죠. 이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그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을 되풀이하는가? 실은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이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알아차릴 때 일단 다른 차원의 의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이해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제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라는 소제목입니다. 에카르트 톨레는 실은 이제 이 제목을 그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을 빌려서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저는 본문의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종합하면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평화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는 게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가 어떤 조건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톨레의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더 해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비극적인 상실을 겪고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실은 각자 자신의 체험일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이 책을 썼던 에카르트 톨레 자신도 29살이었던가요? 그때 비극적인 굉장히 심한 우울과 자살 시도 비슷한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깨어남을 경험했고, 저는 꼭 이렇게 비극적인 상실까지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굉장히 흔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도 실은 잘만 우리가 그 질환의 메시지를 이해하면 새로운 차원의 의식의 문이 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어떤 정신이 약한 것의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실은 나약해서 걸리는 어떤 병이 아니라 의식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주변이 되게 깜깜하기 때문에 이 문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고리라도 제가 잡을 수 있도록 저도 미약하나마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밤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는가? 에카르트 톨레의 대답은 일단 에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죠? 에고를 하고 있죠. 이 에고에 대한 해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장뿐만 아니라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펼쳐집니다. 에고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5장에서는 에고와 조금 비슷한 고통체란 걸 이제 다시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와 고통체를 조금 알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꽁꽁 사로잡고 있는, 묶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문장은 참 또 생각할 만한 것이 많은데, 동일화될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명함, 직함, 역할, 뭐 육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죠? 나를 대표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진짜 내가 아니라면 아니면 또는 나의 자부심의 근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그다음 진짜 당신은 누구이냐? 진짜 나는 누구이냐? 이렇게 말할 때 아직은 아마 이 문장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한테 확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톨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지금까지 의식이 동일시, 동일화되어 온 그것들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여러분 지금 바로 납득이 되시나요? 아직은 그죠? 내가 의식이라고? 그죠? 우리가 어디 자기소개하러 가서 어떤 모임에서 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몇 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죠? 사회적 관례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관례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물들이 보통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란 프로그램 들으면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항상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누구누구 엄마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동일시의 대상이고 실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런 역할이나 동일시된 내용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라는 거죠. 조금 그나마 비유로 설명한다면 영화관의 스크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관의 스크린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 그 스크린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상이 맺히고 스쳐 지나가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영화관을 빠져나갈 때 하얀 바탕에 스크린이 그 배우에 있었음을 알게 되잖아요. 어쩌면 의식이 이제 영화에 맺히는 상과 그 영화에 맺히는 상 배후에 존재하는 스크린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상에 집중할 때는 그 배후에 있는 스크린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스크린이 빈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정신 경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문으로도 한 번 더 이제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그냥 안 좋은 발음이지만 You realize your true identity as consciousness itself.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요 앞에 뒤에 문장들이 빠지고 훨씬 더 정확해지거든요. 이 문장에 한해서는 Your true identity as consciousness itself. 그죠? 이 말을 굉장히 이제 톨레가 강조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의식이란 게 그럼 과연 뭐냐?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의식 그 자체라고 했는데 의식이란 건 과연 어떤 것이고 그죠? 어떻게 작용하고 왜 의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크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이라는 산을 헤매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산을 헤매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를 알면 조금 더 그래도 심적인 고생은 덜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죠? 아까 전반부 2장에서 6장까지를 이제 넘어서면 제가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다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7장의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제목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고요. 이제 번역자이신 유시아 씨가 이걸 좀 의역해서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유병 환자처럼
형상에 지금 꿈에서 계속 그냥 이 형상에서 저 형상으로 갈아타면서 그래서 10대 때는 주로 성적, 진학, 그다음에 그게 20대로 넘어가면 뭐 취업, 결혼, 자식, 그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따지면서 거기서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게 그냥 거기서 소소한 그냥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거의 생존 차원에 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알아차리면 훨씬 더 그 과정 속에서도 더 큰 의미와 더 큰 기쁨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고통 속에서 그죠? 어떤 사람은 깨어나기도 하지만 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상황과 타인과 불공평한 운명과 신의 피해자라는 강력한 정신적 이미지나 생각 형태를 만든다. 이것이 또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가해자 피해자 의식이라는 또 상당히 흔한 이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상실을 통해 붕괴된 과거의 동일화 대상들의 자리를 금세 대체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들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했거든요. 상황에 대한 거, 타인에 대한 거, 또는 불공평한 운명에 대한 거, 만약에 신을 믿는다면 신에 대해서도 원망을 돌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다면, 내가 뭐 이런 부모만 만나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그 누군가만 내 인생에서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라는 게 지금 우리가 실은 흔히 빠지기 쉬운 또 피해자 의식의 굉장히 강력한 원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알아차림이 필요한가. 그래서 비극적인 상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 억울해하거나 깊은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으며 또는 반대로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부분은 한 80%, 90%는 일단 저항을 합니다. 아니 뭐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항을 하다가 이제 이 저항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무익함을 깨닫고 이제 항복으로 넘어가는 거죠. 항복은 조금 그 영어의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참 항복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항복의 의미는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복이란 단어가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감이 이상하신 분들은 저는 수용이란 단어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톨레는 또 책의 문장에서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러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지고 당신은 다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고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할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항복은 체념하는 것과 다릅니다. 체념과 수용은 굉장히 에너지, 의식의 단계가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하고 그냥 운명에 그냥 순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항복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만약에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의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이 얘기에 대한 뭐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경험은
뒤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책과 함께 같이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본문을 잠깐 읽고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인 다시 이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어떻게 다른가? 대부분의 분들이 행복과 만족을 그냥 막 섞어서 쓰잖아요. 아까 윤태호 작가님도 그죠? 잠시 행복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우리가 그죠? 추구하려는 행복은 일단은 너무 짧은 행복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행복과 만족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족감이란 게 어떤 건지부터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감은 우리가 실은 살면서 크든 작든 다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실은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만족감의 가장 큰 특질은 뭘까요? 일단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되게 짧아요.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더 덤덤해지거나 아니면 좀 불쾌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족감은 실은 대극의 원리에 의해서 금세 불만족과 다 있어요. 그걸 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뷔페식당입니다. 뷔페식당 가서 우리가 배고플 때 처음에 막 먹으면 엄청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한 2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우리가 뷔페식당 나올 때 특히 맛있는 곳일수록 우리는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 의존적이고 금세 시간이 지나면 불만족으로 변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조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려면 그 만족을 줄 만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조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만족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 어떤 일들이 진행되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만족은 실은 두 가지 그 현상을 가져요. 금방 내성이라는 현상이 생겨서 똑같은 자국으로 처음에는 어떤 만족이 주어지지만 그 자극이 조금 동일한 수준으로 주어질 때는 금세 더 이상 이제 그 만족감에 충족이 잘 안 돼서 자꾸 자극의 양을 늘려줘야만 그 만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현상을 내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만족을 주는 대상이 있다가 사라지면 굉장히 갈망감이 생깁니다. 그걸 금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성과 금단이라는 이 두 가지 현상을 가지면 그걸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중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족감은 실은 중독에 빠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기 쉬운 제일 대표적인 물질이 마약이잖아요. 그럼 마약이 우리에게 굉장히 쾌감이나 만족감을 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만족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죠. 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집에 입주해도요. 한 6개월만 지나면 되게 덤덤해져요. 그죠? 대부분의 것들은 6개월보다도 훨씬 기간이 짧습니다. 물론 삶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은 확실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제가 만족감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건 아니에요. 만족감은 우리의 실은 몸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고 물을 마시면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뒤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그 욕구를 적당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켜 가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죄악시하거나 금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족을 아무리 늘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행복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만족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편안한 의자, 안락한 뭐 잠자리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몸의 건강과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만족과 행복을 구분할 줄 모르면 자꾸 만족스러운 상태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거기에 중독이라는 일단은 그 병적 프로세스가 개입이 되면서 자꾸 탐닉하고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는 주어지고 있어도요. 이게 또 금세 사라지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과 다르게 행복을 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조건 의존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 상태를 행복의 어떤 대표 정의는 아니겠지만 이걸 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만족과 구분되는 행복의 정의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로는 저는 좀 이렇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의식의 어느 정도의 단계가 같이 따라와야만 행복을 좀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몸의 생존을 위해서는 만족이 그렇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만족이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저절로 행복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이건 지금 만족한 상태구나 그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만족은 사라지겠구나 그걸 알고 즐기면 저는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죠? 막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한다고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출가자가 아닌 우리들이 무소유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만족과 행복을 착각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런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의 단계를 어떻게 이제 올려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 이외에 제가 조금 가볍게 또는 뭐 가볍진 않지만 같이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좀 같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난 가장 대표적인 책은 아까 말씀드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우리말 번역으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대표적인 원로 정신과 쌤이신 이시영 쌤이 이제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 책은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의 뭐 100대 필독서 뭐 그런 데 아마 선정돼 있을 정도로 실은 유명하고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인가요? 그 빈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였다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2차 세계대전이겠죠? 수용소에 하루아침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수감소에서 나왔을 때,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본인의 아내와 가족들이 거의 다 이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그 수용소 경험을 체험담을 이렇게 적은 글인데 이런 비극적인 상실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그런 경험들을 자기 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삶을 유지하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지 묻는 대신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이 책을 보면 그죠? 우리가 의식의 단계라는 것이 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철저한 한 인간의 경험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빅터 프랭클의 이제 유명한 말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에 의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아까 제가 만족과 행복을 구분했는데요. 자극에 의존하는 것이 만족과 불만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자극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자극이 조건이 상황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도박장의 파친코 기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이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는데 이 반응이 커질수록 인격의 힘이 커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빅터 프랭클은 그죠? 이 우리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안타깝게도 에고에 사로잡힌 강한 조건화된 상태에서는 실은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에고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영어로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단어를 크게 나누면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리스판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리액션이란 건 이 자극에 대해서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통 리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성숙한 반응은 리스판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리액션을 하는 수준에서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는데 상당한 의식의 단계가 좀 올라가야 되고 알아차림의 힘이 커져야 되고 지혜의 힘이 좀 커져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은 좀 연습이 필요하지만 지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으면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죠? 이렇게 지금은 이런 거 알아도 왜 잘 이런 성숙한 반응이 안 나올까? 이것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강력한 조건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리액션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그래도 고등해질수록 조금 더 그죠? 고등 동물로 올라올수록 또 같은 인간 종 사이에서도 낮은 단계의 의식 단계보다는 의식 단계가 올라갈수록 동일한 자극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빅터 프랭클은 아까 그 죽음의 수용사에서라는 책에서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신 분들도 또 지금 또 한참 지나서 다시 읽어보시면 몇 년 전에는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이제 웹툰 제가 윤태우 작가 되게 좋아하는데 미생이라는 웹툰은 지금 시즌 2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완결한 웹툰 중에 어린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고기 비늘이라는 뜻이고요. 윤태우 작가가 왜 어린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이 웹툰은 남극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야기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또는 이제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남극에 한 번도 가보기 힘드니까요. 이제 웹툰을 통해서 남극이라는 공간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이 이야기 자체가 저는 뭐 던지는 이야기가 좀 주제는 묵직한데 저는 이 작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좀 나름의 어떤 힌트, 어떤 질문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다음이나 카카오 웹툰에 지금 아직까지는 전편이 무료로 공개가 돼 있으니까 가끔 한 편씩 시간 날 때마다 어린이라는 작품 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행복 또는 만족이라는 오늘 그 던진 큰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또 답을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그나마 가볍게 또 한편 이제 보실 수 있는 책 한 권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면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종영이라는 나무 의사가 쓰신 책인데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책입니다. 띠지에 있는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이 문장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어떤 자연 속에서 나무라는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사는 게 그죠? 좀 더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책은 저희 병원 대기실에도 제가 한 권 비치해 놨는데 각자 좀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시면
어렵지만은 않은 아주 깊은 통찰들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로 적혀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의식을 좀 환기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어떤 이야기 자료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요약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문장 두 가지는 에고가 주는 만족은 비교적 깊이가 얕고 수명이 짧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그토록 원하는 행복과 만족은 좀 다르고 다만 만족은 우리의 몸, 그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 욕구를 잘 충족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행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좀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아 행복해 이렇게 그런 단어 쓰시면 자꾸 이렇게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조금 너무 이렇게 꼰대 같지만 지금 내가 그냥 지금 되게 만족했구나 이렇게 명명하시면 행복과 만족의 그 혼돈 속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의식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죠? 주어진 상황, 지금 내가 닥쳐진 상황에서에 대해서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한다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행동 속에서 내적으로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2장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아까 3장, 4장 이어갈 건데 3장은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또 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서 조금 더 본질적인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